자,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네, 넘어가고. 모바일 IP는 제가 설명을 하고자 했는데, 일단 좀 더 시간 남으면 할게요, 제가. 네, 넘어가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그거예요. 이거보다는 저기, 뭐죠? QoS. QoS. 170페이지. 네, QoS. (170페이지) 맞나요? 네. 자, QoS. 퀄리티 오브 서비스죠. 네. 퀄리티 오브 서비스. 서비스의 품질. 네. 그래서 얘의 목적은 뭐냐면 모든 트래픽을 다 동등하게 처리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인터넷 트래픽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차별화된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기 위한 뭐 지표 또는 정책을 우리가 보통 QoS라고 불러요. QoS. 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인터넷은 QoS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분명히 KT랑 SKT랑 계약을 했잖아요. 우리 어떻게 계약했죠? 1GBps 상품을 계약했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는 어떤 기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얘가 1GBps를 항상 보장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쩌다가는 안 되겠지, 뭐 100메가 정도면 되겠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우리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계약을 했지만 이거는 QoS가 보장 안 되면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할게. 근데 안 돼도 어쩔 수 없어. 베스트 에포트. 그래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제 인터넷은 QoS가 아니라 베스트 에포트 방식을 쓰고 있는 거예요. 보통 실제 얼마 나오나요, 요즘에요? 한 100메가, 200메가 나오나요? 보통 1기가 가입하면은? 관심 없죠, 그렇죠? 근데 QoS가 보장되게 되면 이건 엄격하게 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제 서비스 업체랑 계약을 하면서 나는 항상 1GBps 보장해줘라고 했으면 무조건 보장해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한 게 이제 QoS를 관리한다는 거예요. 쌍방이 약속한 그 계약에 따라서 이걸 지키기 위한 거죠. 자, 이게 QoS죠. 자, 그러면 이제 QoS를 뭔가 이게 지키기 위해서는 뭔가 QoS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측정 기준이 필요하겠죠. 기준. 그게 네 가지가 이제 네 가지인 거예요. 가용 대역폭, 가용 대역폭. 그다음에 지연, 지터, 패킷 손실. 그러니까 가용 대역폭은 현재 얼마나 이제 많은 대역폭이 확보돼서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두 번째는 얼마나 내가 데이터를 보냈을 때 지연이 발생하고 있느냐. 그렇죠? 지연. 세 번째는 이게 지연되는 정도가 편차가 일정하냐 아니면 왔다 갔다 하냐 이거죠. 그게 지터예요, 지터. 지연 편차. 그 다음에 패킷 손실. 내가 전달한 패킷이 얼마나 손실이 없이 가느냐. 이걸 측정해 보게 되면 QoS가 잘 되고 있구나 안 되고 있구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QoS 측정 기준 네 가지가 일단 이렇게 있는 거고요. 대역폭, 지연, 지터, 패킷 손실 이렇게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뭔가 QoS를 보장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필요하겠죠. 메커니즘. 자, 우선은 일단 그 통신사하고 가입자랑 일단 계약을 해야 되겠죠. 계약을 해야 돼요. 자, 계약을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일단 우선순위를 좀 이렇게 분리를 미리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자도 패킷 등급을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각 분류별로 얘는 어떻게 돼야 돼라고는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패킷 클래스에 대한 우선순위를 일단 지정을 해놓고 그다음에 일단 이제 이거에 기반해서 계약을 하겠죠. 계약을 할 거예요. 나는 이제 우선순위 등급 1등인 서비스를 난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2등을 계약할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사전에 분리된 클래스에 따라서 계약을 했어요. 그렇죠? 했어.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거래를 하겠죠. 데이터 통신을 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자, 이렇게 요청한 사람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지를 알려면 먼저 뭘 해봐야 돼요? 이 패킷을 까봐야겠죠. 측정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패킷을 측정을 해봐요. 해보니까 얘는 1등급이네? 그럼 이제 패킷에다 마킹하는 거죠. 얘는 1등급이니까 빨리 처리라고 마킹하는 거예요. 마킹하면 어떻게 되죠? 자, 마킹된 그 표시에 따라 가지고 장비가
걔를 빠르게 처리할지 아니면 병목이 발생하니까 드랍을 시킬지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따라 처리를 하는 거죠. 빨리 보내거나 드랍 시키거나. 드랍 시키면 어떻게 해죠? 다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QoS의 메커니즘이에요. 정리하면 처음에 패킷의 등급 분류, 클래시파이어, 클래시파이어, 등급 분류하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등급 분류한 거에 따라서 패킷이 왔을 때 측정, 미터링이 필요하고, 미터링한 결과 얘가 뭐다라고 하는 거를 마킹을 해야 되고, 그렇죠? 마킹. 그 다음에 마킹한 거에 기반해서 적절하게 쉐이핑 또는 드라핑을 하기 위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게 필요한 거예요. 정리하면 클래시파이어, 그 다음에 미터링, 마킹, 그 다음에 쉐이핑. 사실 쉐이핑, 드라핑은 그냥 하나로 쉐이핑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패킷을 다루는 방법이기 때문에 클래시파이어, 미터링, 마킹, 쉐이핑 이 네 가지 단계가 아직 QoS 메커니즘 큰 핵심이에요. 이렇게 해야지만 그렇죠. 우선순위 기반으로 빨리 가야 될 것들을 먼저 처리를 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기본적인 메커니즘이고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이제 이 QoS를 보장하기 위한 두 가지 모델을 또 만들었어요. 모델. QoS 모델. 그래서 이 두 가지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int sub, 두 번째가 diff sub예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int sub, diff sub. 자 보니까 일단 이름을 보죠. 이름으로 보니까 얘는 int가 뭐냐면 이거예요. integrated 서비스. 통합된 서비스예요. 통합된 서비스. QoS인데 이게 잘 통합돼서 만드는 정교하게 만든 QoS 같지 않으세요? 느낌이? 그럼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게 되면은 대규모 망에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기 어렵겠죠. 복잡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int 서브는 보통은 이제 절대적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규모 망 쪽에 좀 적합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거예요. diff 서브. 얘는 differentiate 서비스예요. 차등화된 서비스. 그래서 조금 더 대규모 망에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장을 해주는 그 방식이면서 방식에 좀 적합한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int 서브와 diff 서브 두 가지가 있다. 자, 그럼 첫 번째 int 서브는 어떻게 하는 거냐를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지금 보면 이제 여기에 자 송신자와 수신자가 있죠. 전달자가 있죠. 자, int 서브는 상당히 번거로운 방식이에요. 되게 번거로워요. 자, 이 두 개의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 자체가 데이터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일단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송신자가 나 지금 이런 메시지 보낼 거예요 라고 먼저 사전에 수신자한테 알리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패스라고 했는데 내가 보내고자 하는 트래픽의 특성을 담은 패스 메시지를 얘한테 보내. 그럼 수신자가 본인은 판단을 해보는 거죠. 이 데이터 내가 지금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나한테 중요한 것인가? 판단해가지고 지금 받을 수 있어. 나한테 중요한 것 같아. 또는 나한테 안 중요하니까 이거는 좀 천천히 받고 싶어. 이렇게 수신자가 주도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판단을 해서 그 판단한 거에 맞게 각 단계에 있는 전달자한테 그 해당되는 내 요구사항에 맞게 예약을 걸어놓는 거예요. 예약을. 그럼 예약을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내가 이 패킷을 빨리 받고 싶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예약 걸 때 야 이런 거 오면 나한테 빨리 보내줘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잘 받고 싶지 않아 그러면 자 이런 게 오게 되면 나한테 천천히 보내줘라고 예약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이렇게 한번 라운드 트립으로 연결 설정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int 서브는. 그래서 자원의 특성을 받고 예약을 하는 이 과정을 한번 거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데이터를 보내는 거예요. 데이터를 보내면 이제 내가 예약한 거에 맞게 데이터가 오겠죠. 이렇게 빨리 오거나 느릿느릿 오거나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int 서브는 특징이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통신할 때 반드시 라운드 트립 호 설정 과정에 들어간다. 그리고 수신자가 주도적인 트래픽 처리가 가능하다. 이게 이제 int 서브의 특징이에요.
당연히 대규모망 하기 어렵겠죠. 그렇죠? 예. 뭐 수만 개가 만약에 대규모망은 1000개, 10,000개가 있는 그 각 전달자에다 언제 이거 다 왔다 갔다 하겠어요. 데이터 보낼 때마다 못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인터서브는 좀 소규모망에 적합한 모델이 되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 딥서브. 자, 딥서브는 보니까 자, 패킷에 특정 필드가 있어요. 필드. 패킷에 특정 디퍼런시에이티드 서비스 필드에다가 이 DS 코드 포인트를 마킹을 해요. 마킹. 데이터가 들어오면 특정 필드에다가 마킹을 해요. 마킹. 마킹 어디다 할까요? 아까 IPv4에서 그 트래픽 클래스 같은 거 있죠. 그런데 마킹하는 거예요. 마킹 해놓고 나면 이제 그 마킹 해놓은 거를 보고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장비들이 그 마킹한 그러니까 레이블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됐어요? 얘는 이제 아까 우리 저기 MP에서 한 것처럼 몇 가지 분류가 정해져 있겠죠. 그래서 뭐 1등급, 2등급, 3등급. 그래서 그렇게 레이블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일단 이 딥서브를 하겠다고 하면은 통신 서비스 제공자랑 그다음에 사용자랑 계약을 해가지고 내 거는 일단은 뭐 등급 2로 하죠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들어오면 일단 이 DS 필드에다가 2등급이라는 거 마킹을 딱 해주고 그걸 보고서 그에 따라서 이제 네트워크 장비가 트래픽을 처리해 주는 거죠. 이게 딥서브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예를 들어서 IPv4는 타입 오브 서비스 필드, IPv6는 트래픽 클래스 필드에다가 이거를 정해서 할 수 있다 나와 있죠. 결국은 아까 말한 MPLS는 이 QoS 모델 두 개 중에서 어떤 거를 응용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딥서브로 응용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QoS 모델 두 가지가 있다. 어떻게 비교표 이렇게 있죠? 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Q 관리 기술, 트래픽 관리 기술 이거는 뭐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PCM 이것도 넘어갈게요. PCM 넘어가고. 이 그림 본 적 있으세요? 이 그림? 이 그림 본 기억나세요? 이거 봤을 것 같아요. 누가바이트에 하는 글자 있을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렇게 가입자 단말부터 서비스부터 가입자 망 네트워크, 그다음에 백본망 이 전체가 이제 BCN의 지향점은 다 IP 기반으로 다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이종망이 있는데 이걸 다 IP화해서 코어 네트워크를 효율화시키겠다가 이제 BCN의 야심찬 목표였었죠. 어쨌든 지금 이제 계속 온고잉이고요. 이게 지금 잘 안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기가 코리아 프로젝트로 이제 띄우면서 지금 이제 사업이 좀 바뀌었죠. 어쨌든 2020년을 목표로 지금 기가 인터넷 상용화 목표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넘어갔겠고요. 넘어가고 최신 이슈 이쪽에서는 보자. 여기서는 이제 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간단하게 미래 인터넷 쪽하고 그 다음에 위치 기반 서비스를 조금 설명드리고 일단 오늘 마칠게요. 자, VoIP 넘어가고요. 여기는 넘어가고 지금 우리가 쓰는 LTE는 다 이제 VoLTE인 거예요, 그렇죠? VoLTE. VoLTE. 과거의 LTE는 기본적으로 이랬었어요. 데이터 통신을 LTE로 하고요. 음성 통화는 3G를 했었어요. 3G의 서킷 교환 방식을 썼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VoLTE는 완전하게 다 패킷 기반 다 통신을 해요, 이제. 그리고 각 사업자는 다 이동을 했어요, 이제 VoLTE가. 근데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사업자 간 VoLTE 망 연계가 안 됐어요. 과거에. 근데 그게 합의를 한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2015년도 6월달이구나. 그때 연동을 했구나. 운동을 했고 어쨌든 보이스 오버 LTE 그래서 완전하게 패킷 베이스드 음성 통신을 지금 하고 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치기 기술. 예. 치기 기술 제가 설명을 안 드렸었죠? 융화바이트 때. 제가 드린 기억 없죠? 예. 예. 자, 치기 기술이 지금 이제 되게 중요한데, 이제 위치 기반 서비스 지금 많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주로 GPS 기반으로 위치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GPS가 아니라 조금 더 네트워크 기반에서 이제 네트워크가 아닌 우리가 알고 있는 약간 유비쿼터스 융합 기술들을 이용한 그런 치기 기술까지 지금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어떻게 발전됐는지를 좀 볼게요. 자, GPS 같은 경우는 지금 그거잖아요. 얘는 약간 제약사항이 있죠. 기본적으로 지구 이제 대기권 바깥에 정지 궤도에 떠 있는 24개 인공위성, 얘가 정보를 주고받아가지고 위치를 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죠? 네, 이렇게 하죠. 위성이 떠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3개 정도의 인공위성 통해서 데이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으면 이렇게 받는 거죠. 이렇게. 네. 받아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거리를 측정하죠? 네, 시간. 네. 전파 도달 시간 가지고서 거리를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3개를 가지고 3개로 이렇게 원을 그려가지고 그렇죠? 이 원이 만나는 지역이 내가 있는 위치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 이걸 뭐라고 부르죠? 네. 삼각 측량. 네. 삼각 측량 방식입니다. 삼각 측량 기법이라고 부르죠. 네. 이렇게 삼각 측량 기법으로 위치를 치기를 해요. 근데 GPS는 어떤 문제가 있죠? 터널 들어가거나 지하 들어가면 신호가 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음영지역이 발생을 해요. 음영지역. 그래서 그게 GPS의 한계예요. 그 다음에 또 GPS가 이게 대기권을 통과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날씨 또는 뭔가 여러 가지 방해 물질에 의해서 도달하는 신호 자체가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얘는 불가피하게 GPS 자체는 기본적으로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과거에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위치 기반 서비스 할 때는 이게 큰 이슈가 안 되는데 지금처럼 이게 뭔가 정밀하게 추기를 해야 되는 상황,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 같이 거의 뭐 몇 센치 오차도 허용 안 되는 상황이라면 GPS로 전적으로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GPS가 이제 그런 한계가 있어요. 물론 GPS가 이제 이런 문제들을 보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추가적인 그 기술 발전이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뭐 AGPS 또는 DGPS 같은 걸 써가지고 최소한 이제 그런 오차를 줄이려고 노력했거든요. 특히 이제 DGPS는 뭐냐면 지상에다가 이미 위치가 정해져 있는 지상의 보정국을 하나를 세워두는 거예요. 보정국. 그럼 여기 세워두는 거죠. 그러면 자, 내가 GPS 3개로 받아가지고 위치를 측정했어. 이게 오차가 있는지 아닌지를 내가 지금 모르잖아요. 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얘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네가 봤을 때 지금 내가 이 3개 위성한테 받았는데 네가 한번 받아봐. 어떻게 받는지. 그렇죠. 근데 얘는 원래 위치가 정해진 거예요. 받아봤는데 나는 원래 지금 여기 1.1에 있다고 나오는데 얘네가 지금 1.2에 있대. 그러면 오차가 지금 1만큼 여기 있는 거죠. 그럼 얘한테 알려줘요. 너 지금 이 3개 위성이 1만큼 오차가 있으니까 이만큼 보정해서 네 위치로 판단해.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DGPS예요. Differentiated GPS. 그러니까 뭔가 다른 보정국에서 받은 신호를 가지고서 이걸 보정해서 위치를 치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그런 GPS보다는 좀 더 오차가 줄었죠. 그리고 어쨌든 그래도 지금 GPS는 기본적으로 실내치기가 안 되는 문제가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실내치기가 되게 중요시 되고 있고, 실내치기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하려고 하고 있죠? 우리가 사용자가 지금 이 건물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용자가 이 건물에 지금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건물에 몇 층에 있다, 그렇죠? 몇 층에 있고 지금 이 중에서도 상점 A에 있다까지 우리가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면 뭘 할 수 있죠? 니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걸 하면 뭐가 좋아지는 거죠? 자, 그 사람이 지금 몇 층에 어떤 건물에 몇 층에 있어? 이걸 알면 뭐가 좋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화재 발생해서 얘를 구조하려고 할 때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것부터. 예. 또 미아 방지. 그다음에 또 이런 정확한 위치 기반 뭐 마케팅 서비스. 예. 그런 것들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은 과거에는 이제 아웃도어 기반으로 했지만 지금은 인도어에서 위치를 치기하는 기술이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부르죠. 인도어 포지셔닝 서비스 이렇게 부르죠. 네, 네. IPS.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인공위성으로는 더 이상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느냐? 네. 여기 나온 것처럼 네, 각종 우리가 아까 배웠던 WPAN에서 얘기했던 그런 기술들을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파이 또는 RFID, 비콘 이런 것들 같이 쓰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원리는 똑같아요. 뭐냐면 이거잖아요. 자, 여기 이 층에다가 와이파이 AP를 이렇게 두는 거예요. AP. 얘는 이미 위치가 정해져 있는 거야. 근데 단말이 얘랑 통신을 해요. 그러면 어디 있는 거예요? 이 층에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단지 이게 와이파이 AP가 아니라 그냥 RFID 태그가 될 수 있어요. 태그. RFID 태그도 리더기가 될 수 있어가지고 얘가 읽었어. 얘가 읽혀. 그럼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 이제 인도어 기반에서 정밀 위치 측기가 가능해지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핑거프린트는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내가 지금 이 강의실 내에서 여기에 있을 수 있고 여기 있을 수 있고 저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AP 하나만 두게 되면 사실은 내가 여기 있다는 알고 있지만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AP 하나를 가지고서 내가 여기 있는지 저기 있는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게 핑거프린트 기술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전파 지문을 활용해요. 전파 지문. 뭐냐면 사전에 자, 이 강의실에서 AP가 한 대가 있는데 이걸 구획을 나눠가지고 자, 사용자가 여기에 있을 때 내가 전파를 받는 그런 형태, 전파의 형태, 내가 여기 있을 때 전파를 받는 형태, 이걸 다 측정을 미리 해놓는 거예요. 다 틀리겠죠. 거리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각각 전파 이렇게 지문을 만들어 놓고, 자, 그럼 내가 만약에 이제 딱 통신을 했는데 이런 파형이 왔어. 그럼 난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방식이 이제 핑거프린트 방식의 실내 위치치기인 거예요. 일명 전파 지문 또는 전파 핑거프린트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좀 더 정밀한 위치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ICM, 이거 제가 지난번 설명 안 드린 건데, 자, 현재 인터넷을 보게 되면 이거죠. 내가 정보를 얻고 싶으면 항상 그 라우팅 정보에 입각해서 해당 서버에 가서 정보를 받아오잖아요. 이게 현재 인터넷이에요. 그 어떤 문제가 있죠? 되게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리고 얘한테 되게 트래픽이 집중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지금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있죠. CDN 같은 게 있죠. CDN. 근데 CDN은 뭔가 부가 서비스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현재 인터넷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래에는 아예 그냥 정보를 지금처럼 우리가 주고받을 때 IP 어드레스를 사용하지 말고 뭔가 제3의 식별자를 사용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콘텐츠 자체의 식별자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그 식별자 정보를 주고서 가게 되면은 그 식별자 정보에 따라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놈한테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는 모든 노드가 다 캐싱을 하거든요. 캐싱. CDN의 글로벌화. 요게 이제 하나의 그런 하나의 그 연구되는 방향 중 하나예요. 물론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연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트래픽을 최대한 분산시키면서 그렇죠? 분산시키고 그다음에 나한테 좀 더 빠르게 정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식의 네트워크를 뭐라고 부르냐 이렇게 불러요. 정보 중심 네트워크 또는 콘텐츠 중심 네트워크 이렇게 불러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ICN 또는 CCN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지금 학계에서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담아 놓은 이 세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 몇 가지 학계에서 연구되고 있는 그런 통신 방식인 거죠. 그래서 어떤 거는 뭐 PKI를 이용하겠다, 그렇죠? 어떤 건 이렇게 이런 식발자 체계를 이용하겠다 얘기하고 있죠. 어쨌든 이 정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SDN하고 제가 NFV는 설명드렸고, 자, 어쨌든 이제 지금 정리해 보니까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던 요거 있죠, 이거. 사실 이제 이거를 다 통하지는 않는 거죠. 어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죠? 코어 네트워크를 오랄키화했다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라우팅 테이블 관리를 최적화했다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처럼 미래 인터넷처럼 그렇게 완전히 그냥 식별자식을 바꿔보겠다는 거, 이런 연구가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일단 IoT 환경에서 각종 이종 여러 가지 디바이스가 같이 연결된 상황에서 앞으로 미래 인터넷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계속 연구하셔야 되고, 더 이상 이제 뭐 특수 목적용 네트워크 이런 개념들이 사실은 의미가 없어지고 있어요. 이미 5G에서도 이미 지금 이런 IoT 디바이스를 고려한 품질 지표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네트워크를 더 이렇게 융합화되는 추세로 갈 거다. 그리고 최대한 사람의 개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거다. 그래서 사람이 개입되지 않고도 네트워크 스스로가 자가 진단을 하고 자가 치유를 하고 자가 설정을 최적화하는 그런 SON, 셀프 오버레이드 네트워크, 이런 쪽들이 계속 더 발전을 할 거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서 자료를 보시면 좀 네트워크에 대한 인사이트가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서 일단은 마치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여러분들 과제 해온 거 제가 좀 봐드리고 시험 볼게요.